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1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는데 뭐 사실 이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을 1914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7년 전쟁으로 보느냐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는데요. 7년 전쟁으로 보는 입장은 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를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총리를 했던 어, 윈스턴 처칠 같은 분들이 7년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윈스턴 처칠이 어, 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친년 전쟁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각 처에서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메리카, 인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인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세계전 대전을 이제 그 7년 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은 그것보다는 좀 규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가능한 것이죠. 여하튼 이번 주에는 제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조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칸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죠. 이 발칸반도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게르만 국가, 즉 독일, 오스트리아의 이 번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 국가, 즉 러시아, 세르비아가 주축이 된 범슬라브주의의 대립이 이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발칸 전쟁은 1912년에서 13년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배경은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1908년에 병합하면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르비아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제1차 발칸 전쟁이 1912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불가리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이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한 것이죠. 자, 이제 그 이듬해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 사이에서 다시 벌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한편이 되고 불가리아가 그 반대편에 서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발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대하려던 이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가 방해했고요. 이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그 감정이 이 반오스트리아 감정이 격화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하게 되죠.
그것이 1914년 6월 28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 발칸 반도가 문제가 됐던 것이죠. 사실상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발칸 제국에서 심해 공백이 생기면서 그 심해 공백을 게르만이나 슬라브족이 이제 메꿔야지 되는데, 그 메꾸는 과정에서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이 세르비아의 영역 확대를 반대했고, 그 결과 사실상 이 세르비아 청년이 이 황태자 부부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면서 사실상 제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으로 촉발되죠. 이 오스트리아의 령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동맹국과 연합국이 가담하여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앞서 7년 전쟁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7년 전쟁과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상 동맹국과 연합국으로 갈렸다는 점이에요. 당시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두고 영역 다툼을 했던 것에 비하면 이 진영과 진영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독일군이 이제 개입하게 되는데요. 1914년에 벨기에를 침공하고 곧바로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프랑스의 반격은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참호전이었어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삽을 들고 진지를 구축하고 참호를 만드는 그게 이 시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참호를 파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장기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죠. 뭐 장기전이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전선에 투입되는 병력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투입된 지 3일 만에 절반이 쓰러지는 그런 아주 국가의 20대 청년들을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하는 그런 장기전에 이제 돌입하게 되죠. 이제 전세 변화를 보시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것이 1917년의 일이고, 러시아 혁명이 이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1917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고,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과 러시아가, 소련이 단독 강화회담을 맺으면서 사실상 동부전선이 안전됐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동맹국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항복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등장해요. 이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제국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황제가 있고 왕이 통치하는 체제에서 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전쟁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독일 킬 군항의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독일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공화국 정부가 연합군과 휴전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독일 빌헬름 2세 독일 제국과의 휴전조약이 아니고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과의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종결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신무기의 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탱크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수류탄, 심지어는 독가스, 잠수함, 전투기 등 현대전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무기들이 이 시기에 초기 형태지만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독가스가 이 시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참호전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사실상 중요해요. 폭격과 총탄에 대비한 참호전이 전개됨으로써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와 더불어서 총력전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성과 어린이 등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것이 이제 전쟁의 양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참호를 파고 진지가 구축이 되면 이제 병력이 투입이 돼서 그 진지를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진지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적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는 여성도 총동원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남성들이 전선으로 투입되면서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들이 대체하게 되죠. 이러는 과정에서 남성들만 하는 일로 규정되었던 여러 일들을 여성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간에 서로 협상을 통해 정전이 종결되고 동부전선이 안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번 러시아 혁명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러시아는 사실상 짜르의 전제 정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혁명운동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은 190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 혁명은 이게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러일 전쟁의 패배로 경제난이 악화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전쟁에서 패한 거는 둘째치고, 그러면서 이 짜레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일본한테도 지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짜레의 이 권위가 많이 떨어졌고요. 일본에게 짐으로써 전쟁 배상금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지 됐어요. 그로 인한 경제난이 악화되었던 것이죠.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사실상 노동자의 개혁 요구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무력 진압에 나서서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혁명운동 기운이 확산되게 되죠. 짜르 니콜라이 2세는 의회 설치 등 자유주의적 개혁을 약속하게 됩니다. 3월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1917년 3월에 있었던 일이라서 3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장기화와 거듭된 패전으로 물자 부족식이 심화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식량 확보, 전제정치 타도를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하게 되죠. 여기에 군인들을, 병사들이 가담하면서 사실상 규모가 확대되고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병사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노동자와 병사에 의한 소비에트가 결성되면서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죠. 이 3월 혁명의 결과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재정이 붕괴되게 됩니다. 까렌스키를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가 이제 3월 혁명의 결과 등장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11월 혁명은 이것도 같은 해 11월 달에 있었던 혁명인데요. 이 배경은 까렌스키 이 임시정부의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게 3, 4, 5, 6, 7, 8, 9, 10, 11 다시 말하면 9개월짜리 정부가 무슨 개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뭐 사실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된 시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전쟁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하튼 개혁이 실패를 들면서 또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는 까렌스키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대립하게 되죠. 레닌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이양할 것과 즉각 전쟁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며 선봉에 나서게 됩니다.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병사들의 무장봉기가 발생하고요. 그 결과 임시정부는 붕괴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1월 혁명의 결과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은 1905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동궁 광장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이 동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이 동궁은 겨울 별장이라고 궁전 중에 임금이 황제가 겨울에 거처하는 곳을 동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동궁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1월초 그 푸티로프 공장 노동자들이 동료 노동자 4명의 해고 문제로 파업을 일으키자 이것은 러시아 모든 시에 전파되게 됩니다. 1904년 말 경찰의 후원하에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공장 노동자 모임이라는 어용 노조를 조직한 신부 기포는 노동자들의 갖가지 경제적 정치적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동궁을 향해 청원 행진을 할 것을 제안하게 되죠. 1905년 1월 22일 이른 아침 시내 각 지구의 노동자들은 성상과 황제 짜르의 초상을 들고 동궁을 향해 청원 행진을 펼치게 됩니다. 경찰과 군대가 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6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지게 되죠. 앞서 소비에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소비에트란 말은 회의 혹은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 병사가 원래는 주축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농민이 여기에 추가되게 되죠. 여하튼 노동자, 농민, 병사의 대표로 구성된 평의회입니다. 3월 혁명 때 이바노보 보즈네센스크의 파업을 지도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처음 구성되면서 이 소비에트란 말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혁명 후의 러시아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레닌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추구해서 의회를 해산하고 일당 독재를 추진하게 되죠.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격한 공산화 정책, 국유화 정책은 많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는 물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빼면서 한시름 돌린 면도 있지만 사실상 혁명파와 반혁명파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이 급속한 공산화 정책으로 경제 혼란이 가중되었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경제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연방 즉 USSR 소련이 수립한 것은 1922년의 일입니다. 코민테른도 이 시기에 건설되게 되죠. 이 코민테른은 국제공산주의 조직으로 각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을 연결하여 혁명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탈린의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공업을 육성하게 되고요. 농업의 집단화를 우리가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중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공업 생산력이 아주 급증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되죠. 그 외에도 수용소를 건설하고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도 경험한 바 있었던 이 공포 정치가 이 혁명의 끝 무렵에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이라는 형태로 대규모의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탈린은 개인 숭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자신의 거대한 동생을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요충지에 자신의 동상을 건립하는 그런 개인 우상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베르사유 체제는 베르사유 조약과 그 밖의 조약들로 구성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새로운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